네,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게임을 이제 만들다가 중간에 좀 끊었죠. 시간이 좀 오래 이제 길게 좀 이어지기 때문에 자, 다시 여기에 이 게임 피니시드는 펄스로 잡아놓고 얘가 이제 와일문을 돌 때 한 번씩 와일문 돌 때마다 새로운 사용자의 입력값을 받아서 숫자로서 배열에 저장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배열에 저장하는 끝까지 하고 출력까지 해봤습니다. 출력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출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요거 우선은 주석 처리를 해놓든가 안 그러면 뭐 사실은 지금 안 보이는 로직이기 때문에 이게 어, 플레이 넘버스에 있는 것들은 잘 들어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사실은 다시는 없어도 되는 로직입니다. 나중에 뭐 확인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for i를 통해서 값들을 좀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i부터 3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현재의 플레이어 넘버스와 컴퓨터 넘버스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중 포문을 역시 돌립니다. J번지로 해서 3이 될 때까지. 자, 첫 번째 if 만약에 플레이어 넘스의 i번지와 컴퓨터 넘스의 뭐죠? A번지가 같다면 이렇게 되면 어, 현재 I번지는 0일 테고 J번지가 답이 같다고 하면 스트라이크 어쨌든 숫자는 맞다라는 거예요. I번지가 0번지에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ETS 하겠습니다. 자, 요 위치가 되겠는데, 자, 플레이의 넘버스죠. 플레이의 넘버스. 그러면 TN이라고 합시다. TN에 0번지와 I번지가 0일 때고, 그다음에 J번지는 또 1번부터 3까지 돌겠죠. 그래서 I번지가 1이고, 그다음에 CN이 0번지가 1이면 요 조건에 의해서 맞죠. 어쨌든 맞죠. 맞고 0번지라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0번지 위치 인덱스의 조건까지 맞아지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예요. 그래서 I와 J가 같으면 스트라이커 뿔뿔해라.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여기가 0번지는 2이고 그다음에 CN에 1번지가 1인 경우는 그러면 i의 0번지와 i의 0번지와 cn의 0번지를 검사했을 때 이 조건이 안 맞죠. 그래서 그냥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j가 늘어나겠죠. j가 늘어나서 cn의 1번지 1과 플레이 넘버의 0번지 1이 서로 같냐 물어볼 거예요. 예, 같죠. 그래서 이 조건에 들어갑니다. 단 여기서는 i와 j, i는 0이고 j는 1일 때잖아요. i와 j의 위치, 인덱스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보호를 뿔뿔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건은 첫 번째 이거예요. 어, Tn과 Cn의 번호가 맞는 게 있느냐? 맞는 게 있어? 있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들어가서 PN과 CN이 번호가 맞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값이 맞는지, 번호라기보다는 값이죠. 값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거 다시 좀 정리 좀 할게요. 여기 위에서. 자, PN과 플레이 넘버와 CN의
세 개의 배열에서 값이 맞는 게 맞는 게 있는지 물어봅니다. 오케이.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또 두 가지 상을 만나요. 그래서 같은, 같은, 어, 인덱스인지 물어봐요. 이렇게 되면 스트라이크를 뿔뿔 해주고, 같은 인덱스가 아닌 경우, 얘가 오케이면 스트라이크를 뿔뿔 해주고, 노이면 어떻게? 볼을 뿔뿔 해주면 됩니다. 근데 갑이 맞는 게 있는지가 아니라 갑이 맞는 게 있는지 오케이가 들어오지 않고 노로 들어오면 뭐 스트라이크든 볼이든 둘 다 뿔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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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전혀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못 맞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요 경우만 생각하면 됩니다. 갓, 갑이 같은 게 맞는 게 갑이 맞는 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번지에 있든 인덱스 번지에 있든 대신에 같은 인덱스가 같은 값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고 들어갔으면 들어가서 또 한번 확인해요. 뭐라고? 값까지 같은데 번지수, 인덱스 값까지 같은지, i와 j 값까지 같은지. 그러면 스트라이크 뿔뿔하고 값은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때 걸렸는데 인덱스가 서로 다르다면 그냥 볼을 뿔뿔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로직을 다시 한번 이어서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그겁니다. 자, 첫 번째 i번지 그러니까 CN의 플레이어의 플레이 뭐 컴퓨터 넘버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플레이 넘버를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어쨌든 플레이 넘버를 기준으로 바깥의 i번지는 플레이 넘버를 언제나 고정을 잡고 있어요. 어쨌든 바깥의 펌은 플레이 넘버 기준이고 자, 0번지를 i의 0번지를 기준으로 컴퓨터의 컴퓨터에 0번지부터 1, 3번, 2번지 값을 다 한번 훑어보죠. 훑어서 맞는 게 있는지 물어봅니다. 번지 수는 우선 상관없이. 우선 맞는 게 있어?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또 if, if, 맞았어? 그러면 i 값과 j 값, 그러니까 플레이 넘버스의 인덱스 값과 컴퓨터 넘버스의 인덱스 값이 서로 같은지, 그럼 완전히 값도 같으면서도 뭐가 같죠? 자리값까지 가죠.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하나 증가시켜줘요. 우리는 값이 같고 자리가 같은지 자리가 같다면 원 스트라이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else 아니야. 값은 같은 게 있긴 했는데 응? 그런 상황이 있긴 했는데 대신에 인덱스는 같지 않았어. 그러면 뭐를 뿔뿔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예요? 계산 공식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사용자의 플레이어의 값을 입력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요. 컴퓨터의 값을 먼저 랜덤한 값을 3개를 입력받고 플레이어가 계속 그 값들을 자기 값들을 갱신해 가면서 자기의 값의 위치와 그다음에 값이 맞는지를 확인해 갑니다. 그러면서 스트라이크와 볼을 증가시키죠. 그거의 게임의 계산 규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if 물어봐요. 자, 스트라이크가 3이면 어떻게 돼요? 와우, 잘했죠. 다 맞췄으니까. 자, 그러면 축하합니다. 이겼어요.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주고 요때 is 게임들을 이제 피니시를 해줍니다. drue.로 만들어줍니다. 그다음 else인 상황이 있죠. else인 상황인데 if, else, if에 자 스트라이크가 0보다 크거나 over
볼이0보다 크면 어쨌든 스트라이크든 볼이든 뭔가 하나 이상은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표현해 줍니다.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시스템 아웃해서 스트라이크 플러스 0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0일 수도 있고 1 스트라이크일 수도 있고 스트라이크 플러스 볼 볼, 볼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외에 아예 못 맞춘 경우 있죠? 아예 못 맞춘 경우. 그러면 이때는 그냥 3 아웃? 그냥 뭐 아웃이라고 그냥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아웃. 아예 자릿수도 못 맞추고 값도 못 맞추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요 마지막에는 set void main 요 안쪽에 여기죠. 이 요 안쪽에 sc에 scan sc.close 해서 스캔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 로직상으로는 조금 뭐 복잡한 것 같은 듯 하면서도 그래도 이해까지는 다 되시죠. 이게 뭐 너무 어려운 로직은 아니라서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리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숫자를 입력해 가면서 현재 컴퓨터가 3개의 숫자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1, 2, 3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볼이랍니다. 그럼 번호 두 개는 맞췄어요. 자릿수는 안 맞아. 그러니까 1, 2, 3에서 자릿수가 안 맞기 때문에 2, 3, 4 이렇게 들어가면 원볼이랍니다. 그러면 3이 2나 3은 둘 중 하나는 볼이잖아요. 그럼 1은 들어가 있었어요. 1은. 그러면 저 같으면 어, 여기에 1은 3, 2, 1, 3이 저는 요게 스트라이크 같고 2, 뭐 이렇게 한번 넣어 봅시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원볼. 확실한 거는 3, 1, 7, 뭐 이 정도 들어가요. 3일째 바로 맞춰버렸어요. 3과 1과 7이 그러니까 여기서 투볼이었으니까 저는 3개 번호 중 2개는 이미 맞춘 거고 2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1이 빠지니까 볼이 하나 빠졌어요. 3의 위치는 제일 앞이었던 거죠. 3, 1, 7 하면서 축하합니다. 이겼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 기회를 저는 지금 한,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if if 우선은 위에다가 인트로 게임 카운트 운트라고 해서 0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게임 카운트를 요 안에서 뿔뿔 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뚝 돌다가 0, 1, 2, 3, 4, 5, 6, 7, 8, 9 해서 숫자가 입력되기 전에 여기서 바로 해도 될 것 같네요. 음, if 아이고 잘못 적었어요. 여기에 게임 카운트가 10 이상이면
시스템 스트라이크 이거 시스템 프린트 아웃 해서 여기서 기회가 모든 기회를 음, 소진했습니다. 당신이 졌습니다. 어, 여기다가 위에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카운트에서 숫자 입력할 때 여기다가 음, 이렇게 첫 번째 기회 숫자 입력 그리고 뿔뿔해서 10이 된 마지막 순간 10 이상 됐을 때 여기까지 넘어온다면 모든 기회를 소진했고 게임 피니시드는 true가 돼야 하는 거죠. true로 해도 되고 아니면 둘 중 하나일 때 해도 돼요. 여기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도 돼요. BREAK 브레이크 이렇게 조금 이제 개작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실행하고요. 자, 첫 번째 기회 숫자 입력 좀 요거 하나 밑에 요거 하나 넣읍시다. 자, 다시 자, 첫 번째 기회 숫자 입력 1, 2, 3 원볼 그리고 어, 3, 4, 5 1, 4, 5 원볼 그 다음에 2, 4, 5 아웃 2, 4, 5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하고 3이 뭐가 있네요. 그러면 3, 1, 6 원 스트라이크 잠시만요. 1, 2, 3의 원볼이고 원볼이었으니까 1이 요 자리였어요. 그럼 3, 6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면 7, 1, 8 투 스트라이크 원볼 그럼 1은 스트라이크 자리고 7 이게 투 스트라이크 원볼이 되나요? 요건 이해가 안 가는데 투 스트라이크인데 뭘까지 7, 1, 8 잠시만요. 그러면 7, 7, 8, 1, 7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네요. 이 스트라이크 투볼 이게 뭔가 중간 로직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금 컴퓨터가 낸 값을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7, 하나, 9 7 잠시만요. 7, 하나, 둘 요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 하나, 4
예. 이 모든 기회를 소진했을 때 실제로 요 음 컴퓨터 값이 가지고 있던 요 값을 한번 찍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가지고 그래도 한번 좀 우리가 이 기본 문법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요거 좀 제대로 완성을 해 봅시다. 그래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넘버니까 컴퓨터 넘버스 해서 중간에 제가 한번 요거는 디버깅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from은 해서 int n이라고 하고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중간에 한번 띄워서 시스템 프린트해서 n을 자, 1, 2, 3 넣고요. 4, 5, 6 넣고요. 지금 295죠? 295. 그러면 2, 9, 4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295 맞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 지금 아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들을 저는 지금 다시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요거 프린트 ln 한번 하고 예, 여기도 프린트 ln 한번 해서 자 1, 2, 3 잠시만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아, 1, 2, 3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아웃이래요. 759가 실제로 컴퓨터가 낸 숫자예요. 그러면 제가 6, 5, 7을 한번 내볼게요. 아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원 스트라이크 투 볼이죠. 759니까 7, 5, 8. 투 스트라이크 7, 5, 3. 투 스트라이크. 이번에는 6, 5, 3. 원 스트라이크 원 볼. 그러면 2, 5, 6. 투 스트라이크. 일부러 지금 다 지금 다 피해 갖고 있는데 아까 그런 현상은 안 나오네요. 아까 살짝 무슨 버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다른 숫자를 넣어 보았습니다. 10번의 기회를 줬고 마지막 모든 기회를 소진했기 때문에 저는 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코딩을 했어요. 자, 아까 그런 현상은 안 나옵니다. 약간 살짝 버그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로지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코딩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죠? 반복문과 보조 제어문 이런 것도 활용하고 중간에 if문도 활용하고 로직들을 좀 고민하면서 이런 코딩이 완료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 제가 이제 많은 예제들을 가지고 실습을 더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 대충 한 8시간 정도 남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실습을 진행해야 하니까 요거까지만 하시죠. 자, 그래서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에요. 객체의 개념부터 아셔야 하는데 소프트웨어의 객체는 현실 세계의 객체를 필드와 메소드로 모델링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객체도 배우기 전에 필드가 뭐고 메소드가 뭐야?
그걸 모델링한 것, 얘 뭐야? 복잡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객체는 상태를 필드로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을 메소드로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필드는 객체 내부에 서는데 변수를 의미하고요. 메서드는 객체 내부에 정의된 동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메소드들은 계속 풀어나갔어요. 그리고 변수들을 사용하는 방법들도 알았습니다. 근데 클래스는요. 클래스는 자, 우리가 카라는 클래스라고 칩시다.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요. 이렇게 나눠지면서 두 개의 영역을 나눠요. 하나는 필드 영역, 그 다음에 메서드 영역,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나눕니다. 필드는요, 변수들이 위치합니다. 자, 변수는요, 값을 가져요. 값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로 보시면요, 이 변수를 휠, 뭐 브레이크, 바퀴, 라이트 이런 것들은 숫자를 가지잖아요. 숫자를 가지잖아요. 그런 값들을 변수로 설정해요. 그다음에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면 뭐 브레이크를 밟다. 그러면 멈춰야죠. 그다음에 어, 악셀을 밟다. 그러면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라이트를 키다. 라이트를 키면 앞에 깜빡이가 켜져야죠. 좌측 깜빡이를 키다, 우측 깜빡이를 키다. 이런 동작들을 정의를 하는 게, 동작들을 하는 일을 정의하는 게, 어, 메서드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자, 객체는 우선 뭐 머리 복잡하고 이래요. 뭐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보면 자바에서 지금 on, off, 램프, turn on, turn off, 카, 스피드, 뭐 다이렉션, set 스피드, set 다이렉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게 되는데 모델링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클래스를 설계하는 것. 결국 클래스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죠. 필드와 메서드 영역이 있는데 메서드 영역이 있는데 필드와 메서드 영역을 나눠서 필드도 구성하고 메서드를 구성하는 게 모델링입니다. 클래스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는요. 자, 우선은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합시다.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 사실은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면 말하면 안 되긴 한데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타입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냥 타입.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우리가 int A는 무슨 타입이에요? 정수 타입이잖아요. 정수 타입. 정수인데 뭐? int 정수 타입. 4바이트 정수를 담는 데이터 타입. 이거 우리 이제 이때까지 다 공부했으니까 금방 이해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int a는 10이라는 값을 담는 거. 요거 이제 너무 익숙해요. 익숙한데 자, 우리가 카라는 클래스를 설계를 한다. 4 그리고 ca라는 변수를 다 만들었다. 요거예요. int a라는 변수 담았으면 a는 10이란 값을 넣으면 되잖아요. 카 c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으면요. 여기다가 담아주면 돼요. 뭘 담아주면 되냐면 타입의 객체를 담아주시면 돼요. 요게 객체인데 요게 객체를 만드는 방법인데 자바에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인데 이 카라는 건 뭐예요? 결국 클래스고요. 클래스는요 필드와
메서드가 있고요. 우리는 필드 메서드를 이해를 하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라는 클래스는요, 일종의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타입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할 때 카의 변수에 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다가 객체를 담는다. 자, int a에다가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다 뭘 담는다? 정수를 담는다. 대신에 우리는 카의 카 타입에다가 객체를 담는다. 객체는 만드는 방법이 요렇다. 정수를 담는 방법, 점수를 담는 방법, 10을 값을 담으면 돼요. 객체를 담으라고 했으니까 유카 해가지고 객체 만들어서 담아주면 돼요. 요거예요. 요게 객체를 조금이라도 더 익숙하게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문법을 하는 것처럼 익숙하게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다시, 자, 스트링은 힌트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 거는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뭐다? 클래스는 뭐다? 모델링 한 겁니다. 뭘? 객체를 찍어대는 모델링을 한 거예요. 클래스를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클래스는요, 다시 한번. 클래스는 어떤 게 있다고요? 필드와 메소드 영역이 있다. 필드는 흔히 말하는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들을 나열하고요. 그다음에 메서드 영역은 말 그대로 기능, 기능, 기능을 나열해요. 메서드 기능을 나열합니다. 이거로 설계하면 우리는 클래스를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트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누가 이미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배웠습니다. 스트링에 자, st는 자, 객체화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자, 객체화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NEW로 한다. 그리고 스트링 요 스트링은 틀린 거예요. 요 스트링은 메서드예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어떤 메서드냐면 생성자 메서드라고 하는 스페셜한 스페셜한 스페셜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메소드는요. 처음에 초기화 클래스 내부를 객체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특별한 메소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면 뭐가 만들어진다? 객체가 만들어주고요. 객체가 만들어주고요. 이 객체의 참조값, 주소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참조값이 반납이 돼요. 그 참조값이 여기 담아져요. 그럼 얘는 st는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참조 변수긴 한데 이 참조 변수에는 무슨 타입만 담을 수 있어요? 스트링 타입만 담을 수 있어요. 다시 int 타입, DOU, BLE 타입, 그다음에 CHAR 타입. 이게 다 타입이라고 하잖아요. 데이터를 우리는 계속 다 타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타입이라고. 얘도 타입이에요. st는 스트링 타입이에요. 그리고 파이의 CA라는 참조 변수는 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클래스를 먼저 이해를 하고 클래스에 의해서 객체를 만드는데 클래스는 설계 내용입니다. 설계라고 하는 거는 공장, 설계 이런 거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문서적인 설계도 있고 그다음에 설비적인 설계도 있어요. 설비 설계, 문서 설계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요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보면 이 객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뭐 공장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장에
라면을 찍어내는, 빵을 찍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팥빵을 찍어내는 공장이 있는데, 팥빵을 찍어내는 설계는, 레시피가 있죠. 레시피. 밀가루 2개, 밀가루 50g, 그다음에 10g, 그리고 어, 틀, 금형, 금형 틀, 거기에 밀가루를 붓고, 금형 틀 안에 밀가루를 붓고, 그다음에 뭐야죠? 밀가루를 넣고, 그다음에 찌고, 난 다음에 금형 틀을 벌려서 그 안에 집어넣고 팥을 집어넣고. 자, 밀가루 50g은 변수에다 담을 수 있죠. 팥 10g은 50g에 담을 수 이제 팥 10g은 변수에다 담을 수 있어요. 지워져 버렸네요. 예. 다시 지금 지워져서 다시 한번 컨트롤 Z 하면 나오려나? 안 나오네요.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밀가루 50g 이거 변수에다 담으면 돼요. 그다음에 팥 10g 이거 변수에 담으면 돼요. 그런데 금형틀 1개 이 변수에다 담으면 돼요. 틀에다가 아래에다가 밀가루 넣어. 그다음에 밀가루 넣어서 쪄. 그리고 다시 찌고 난 다음에 열어. 팥을 담어. 그리고 빵이 나와. 빵이 최종적으로 나와. 자, 여기까지. 요거는 메서드입니다. 하는 일을 정해놨잖아요. 요거는 변수예요. 그러면 요 모든 내용이 레시피와 하는 일, 레시피,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설계잖아요, 설계. 공장 설비도 설계를 해야죠. 설비도 레시피도 설계를 하죠. 설비도 설계해야죠. 다 설계 내용이잖아요. 이 설계가 뭐냐? 클래스의 정의를 하는 거예요. 다 클래스에.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래요. 넘어가시고. 자, 우선은 그래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은 일련의 동작을 순서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행하도록 명령에 나열이 돼 있고,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보다는 명령의 순서 흐름이 중점이 돼 있다. 그래서 쭉 실행, 분기 실행, 반복 실행, 분기 실행 이런 식이에요. 이게 절차지향 프로그램인데, 수행할 작업을 예상할 수 있어 직관적인데, 규모가 작을 때는 프로그램과 이야기가 용이한데, 아주 커지면 프로그램 공학적,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도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계산 위주이면서 어, 계산 위주의 단순한 작업을 하면 절차 지향 프로그램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관계성을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요즘 프로그램은 다 그래요. 지금 제가 PPT를 지금 가지고 뭘 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도 엄청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절차지향 프로그램으로만 코딩을 한다. 이거는 되게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개체지향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규모가 커지면서 동작이 분리되어 전 과정에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절차지향 프로그램 방식의 한계가 느껴졌다. 절차지향은 순차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때는 좀 편한데, 관계성을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어, 조금 힘든 개발 방법론이다, 아키텍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차지향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나중에 추후에 변경하거나 확장하기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객체 단위로 프로그램하며, 객체는 필드와 메소드를 하나로 묶어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객체를 만드는 것들, 이 객체를 계속 만들어내서
찍어내서 현실세계 투영해서 찍어내는 형태의 코딩을 하는 기법이 선호되기 시작했다. 그게 객체지향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 애 이름이 중요해요. 객체는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게 빵이 객체예요. 빵 객체. 자동차 객체예요. 자동차 객체예요. 자, 뭐 여러 가지 다 객체예요. 근데 빵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있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있어요. 설계는 뭐가 있다? 문서적인 설계도 있고 설비. 그러니까 문서적인 설계라는 거 하는 거는 빵에서는 문서적인 설비가 뭐예요? 레시피잖아요. 레시피. 자, 여기 지금 자동차 만들 때 문서적인 설계는 설계 도면이잖아요. 도면. 그리고 어, 자, 문서적인 설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설비적인 설계도 있고 이거는 공장이잖아요. 공장. 여기도 설비적인 설계가 있겠죠. 이거 공장이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설계 내용을 다 클래스라고 한다. 클래스가 문서적인 설계, 설비적인 설계 이런 내용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이제 재료만 놓고 그다음에 그 설비에 따라 문서에 따라서 레시피에 따라서 똑 찍어내면 자동차가 나오고 빵이 나옵니다. 그래서 빵을 우리는 무슨 식품이라고 해요? 공장에서 나오는 식품을 인스턴스 식품이라고 해요. 뭐 자동차 보고는 인스턴스라고 잘 얘기는 하진 않지만 빵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전부 다 인스턴스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객체에 있는 변수들을 인스턴스화 한다고 합니다. 객체를 하는 것들을 인스턴스화 한다. 그리고 안에 사용하고 있는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해요. 계속 찍어내는 것들이에요. 찍어내는 거. 그래서 절차지향 프로그램은 기존 이미 가지고 있는 충분한 데이터 타입과 그다음에 로직, if문, 분기문, 반복문 이런 거 가지고 최대한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내가 새로운 타입의 데이터 형태들을 계속 새로운 타입의 클래스 타입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프로그램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객체와 클래스 얘기를 여기서 또 하네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틀은 클래스고 여기서 찍어낸 것들은 객체고 클래스는 필드와 메서드들을 구성하고 있고 필드는 대체적으로 이제 변수이기 때문에 상태값 혹은 세팅값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자 동작은 이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뭘 하든지 동작하게끔 해주는 것, 뭐 일을 하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메서드다. 그래서 여기서 빵을 찍어내는 사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공장빵 얘기를 아까 그 전에 했는데 요거 좀 좋네요. 이 단순한 틀 형태의 빵은 결국 설계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재료까지 다 포함했으니까 요거를 찍어내는 행동을 인스턴스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에서 투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스트링은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설계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S1 찍어낸다. NEW 객체화한다. 찍어낸다. 스트링 I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또 찍어낸다. 이번에 S2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또 찍어낸다. S3 이번에는 이렇게 또 찍겠습니다. 자바. 이렇게 계속 요 하는 행동, 이렇게 참조 주소를 담는 행동. 그래서 요거를 객체화 시켰다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인스턴스화라고 얘기해요. 인스턴스.
붕어빵의 실체, 제품의 객체, 헷갈려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뭐 한 세네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뭐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다형성, 캡슐화, 정보응리, 캡슐화, 그다음에 상속성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캡슐화를 나중에 소스를 보고 캡슐화를 이해하는 게 좀 편하긴 해요. 근데 별거 없어요. 내용은 정보응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된 필드와 메서드들을 하나의 캡슐처럼 포장해서 세부 내용을 외부에 알 수 없도록 갖추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안성과 관련돼 있어요. 보안성과 관련있는데 지금 스트링 이런 것들의 클래스들은 다 내부가 보여요. 다 내부가 보이는데 나중에 클래스 해서 어떤 거 만들 거냐면 내가 뭐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여기에 메소드 int name 그다음에 int name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 스트링이라고 해야죠. 그다음에 int here 뭐 이런 거 그리고 set name 메소드 당연히 스트링으로 문자열 name 하셔서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어, this.name에 name를 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코딩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멤버 필드라고 하잖아요. 필드가 데이터잖아요. 여기서 데이터. 그다음에 요거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 나올 겁니다. 요것들이 실제로는 나중에 배포를 할 때 컴파일해서 배포돼요. 그러면 이 코드 내용을 이제 다 보지는 못하겠죠. 보지는 못하는데 그것보다 앞에 접근 지정자라고 해서 필드들은 보통 private 로 합니다. 그러면 요 카라는 거를 메인에서 인스턴스화 합니다. CA로. 그래서 카에 뭐 안에 any 붙여가지고 인스턴스화 했을 때 cat.name 이렇게 접근을 못하게 해버려요. 외부에서 프라이빗으로 붙어 있는 필드에다가 바로 접근을 못하게 해요. 요게 정보 은닉이에요. 보안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캡슐화는 다 지우시고 나중에 조금 지금은 다 날림으로 적고 있으니까 나중에 소스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캡슐화는 전부 응닉이야. 전부 응닉인데 뭐냐면 이 데이터와 메서드들이 이 클래스에 있는 것들이 외부에서 공개된 것만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외부에서 공개된 거는 메서드만 보통 공개를 해요. 그래서 메서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에 CA라고 하는 애가 new 하로 인스턴스 했을 때 파이에 점 메소드 set name 뭐 아반떼 이렇게는 돼요. 그런데 카에 name이 요거는 필드 직접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 여기다가 아반떼 이렇게 직접 접근해서 코딩하면 얘는 안 돼요. 정보를 응립해 놨어요. 요거는 앞에 private 로 이제 접근 지정자를 지정해 가지고 보통 응립을 해놔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클래스를 공개할 때 정보를 응립해야 할 게 있고 그다음에 응립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외부에서 쓰라고 보통은 다 공개를 해주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들은 다 어떻게 한다? 다 숨겨놔요. 프라이빗으로 접근 지정 외부에서 접근 못하도록. 외부에서 접근 못하도록 합니다. 이 외부라고 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스태틱 보이드 메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태틱 보이드 메인에서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클래스의 멤버 필드에 직접 접근하게 못하게 한다. 이거는 이제 소스를 이제 나중에 보면 더 이해가 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캡슐화, 정보의 응립. 근데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 필드와 메소드들을 하나의 캡슐처럼 포장해서 세부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감추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정보 응립, 캡슐화다. 보안성과 관련 있고 접근 지정자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상속성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extend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상속성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가 재산을 받아 사용하듯이 상위 객체를 상속받는 하위 객체가 상위 객체 메소드와 필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은 개발된 객체를 재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칩시다. 잠시만요. 자, 카라는 클래스가 있고 현대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아마 뒤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 좀 보겠습니다. 아, 뭐 여기는 없어요. 카라는 클래스를 막 설계를 해서 필드와 그다음에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카라는 애를 요 카라는 클래스를 필드 뭐 NAME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휠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단 NAME 이런 거 다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카라는 애를 HY 카라고 하는 애가 extend스라는 키워드로 상속을 받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현대카가 카가 갖고 있던 필드와 휠, 메소드를 그대로 가지고 여기에 넣는 구조가 돼요. 요게 상속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상속성이라고 하는데 자,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을 받는 거는 솔직히 조금 매칭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갖고 있는 형질. 자, 아버지가 있고요. 대신에 부모는 여기서는 부모라고 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직계 가족으로 어, 외탁을 안 했다고 생각합시다. 외탁은 안 했고 그냥 친정 쪽, 친가 쪽에 유전자를 계속 이어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현재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유전적 현재를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 모양, 아버지의 코 모양, 아버지의 눈 모양, DNA, 특히 신체적 스펙이나 피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따라올 거예요. 아버지의 DNA 요소들을. 그건 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나는 쓸 수가 있어요. 자,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도 아버지 클래스가 있으면 거기서 자식 클래스가 아버지 클래스를 지정해 주면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필드와 메소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도 뭐 필요한 것만 유전적으로 내려주고 내려주기 싫은 것들은 안 내려줄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이제 유전자 조작 가위 이런 게 있다면 그게 가능해지겠죠. 어쨌든 이 상속성은 부모와 자식의 클래스의 설계 내용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식에서 부모한테 올리는 건 안 되는데 부모가 갖고 있는 것들은 자식이 가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니멀 클래스란 게 있고요. 애니멀 클래스는 뭐 여러 가지 내부의 형질들이 있겠지. 뭐 어떤 거 필드 내에서는 뭐 애니멀이니까 뭐 특별하게 뭐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건 뭐 있을까요? 뭐 야생성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이거는 필드 내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어쨌든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요게 호랑이는 애니멀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애니멀 클래스를 내려받으면 애니멀 클래스가 갖고 있던 형질들을 다 호랑이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독수리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붕어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어,
요 관계는 애니멀과 호랑이의 관계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자식 클래스가 붕어가 호랑이를 자식 부모 클래스로 지정하면 요거와 요거와 요걸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다시 독수리가 붕어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애니멀과 호랑이와 붕어와 붕어가 갖고 있는 형질들을 다 쓸 수 있어요. 필드와 메소드들을. 뭐 특별하게 막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막는 기법도 있고 이제 안 막는 기법도 있는데 보통 안 막아요. 자식과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직계로만 유전적 형질, 그러니까 필드와 메소드들을 다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메소드 오버라이딩 있고요. 상속하게 되면 음, 뭐 업캐스트, 다운캐스트 이런 얘기를 하고요. 부모 클래스명으로 내 객체화 시킬 수도 있고 자식 클래스명으로 객체화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넘어가시고요. 자, 특징만 우선 개요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이거 다 코드로 확인할 거예요. 넘어가시고 다형성. 자, 대입되는 객체에 따라 메서드를 다르게 동작하도록 구현하는 기술이다. 실행 도중 동일한 이름의 다양한 구현체 중에 메서드를 선택하는 거다. 지금 보면 다양성은 동일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객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실행되는 프로그램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move라고 했는데 얘는 fly, 얘는 run하고 얘는 swim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을 해버리네요. 요거는 이제 현실 세계의 좀 얘기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양성 종류 중에 하나가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set 뭐 name이라고 했는데 이런 메소드를 구현했는데 여기에 다시 적고 set name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자값이 스트링 타입으로 어, n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 보이드일 거고 왜냐면 리턴 값이 없을 거거든요. set 같은 경우 그리고 public이에요. public 자, 접근 지정자는 보통 퍼블릭입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근데 요거도 저기 메소드고요. 또 하나 똑같이 구현해 봅시다. set na me 이름 똑같아요. 원래는 메소드 이름 다 똑같이 메소드 이름을 중첩해서 중복으로 구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요번에는 int i라고 했다. 그리고 void 그다음에 public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set name은 메소드 명이 나중에 같거든요. 같으면 원래는 일반 절차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적용 안 해줘요. 그러니까 메소드명, 그러니까 뭐 절차지향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이제 함수 같은 명일 텐데 함수명이 똑같은 거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정을 해줘요. 뭐에 따라서 인작값의 형태가 틀리며 서로 다른 메소드다. 대신에 이름은 같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메소드가 존재할 수 있다. 메소드를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다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로딩. 나중에 뭐 오버라이딩 이런 얘기도 할 거고 오버레딩도 할 거고 상속 관계에서 오버로딩 얘기도 할 거고 그다음에 생성자 오버로딩 이런 경우 얘기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또 코드로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특징이 여기 있어요. 봐봐요. 캡슐러, 상속, 그다음에 다형성. 이 세 가지 규칙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또 특징 하나 더 추가해서 추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 현실 세계의 객체는 수많은 상태가 있고 다양한 동작을 하지만 클래스는 모두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에 abstraction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상화는 현실 세계 객체에서 불필요한 속성을 제거하고
중요한 정보만 클래스로 표현한 일종의 모델링 기법이다. 사람마다 추상화 기법이 같지 않으므로 각 개발자는 클래스를 다르게 정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추상화라는 내용은 나중에 abstract 뭐 인터페이스 이런 얘기하면 조금 더 얘기를 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는 클래스를 설계하기 전에, 클래스를 만들기 전에 대충의 뼈대, 대충의 형태들을 미리 정해놓고 클래스를 구현하는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abstract 메소드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추상화 메소드, 그다음 추상화 클래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뭐 추상화는 그냥 객체에서 불필요한 속성을 제거하고 중요한 정보만 클래스로 표현하는 모델링 기법 중 하나인데, 결국은 뭐 일종의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M들이 abstract 메소드나 abstract 클래스, 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어, 개발자들한테 내려서 클래스를 설계하게끔 해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또 다른 의미의 추상화들이 또 있습니다. 추상화라는 거는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추상적으로 얘기했다. 어, 뭐 정확하게 팩트로 그냥 막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개발자에 따라서 클래스들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것. 요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현실 세계에 투영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 매치가 안 되는 뭐 개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소스를 보고 계속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해가면 조금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선언과 객체의 생성은 다음 시간 이후부터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선은 마무리하겠습니다.